나라를 겉에서 보면 참 좋은 나라 이렇게 보이는데 참 엄격한 나라 같아요.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적인 반대자라 해서 여러분들 은행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JP모간이 은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거죠. JP모간이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스트라이크사의 잭 말러스의 여러분들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대단히 친화적인 와이오밍주의 루미니스 상원의원이 비판했는데 이런 제도가 아마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모양이에요. 초코포인트 2.0 작전이 안타깝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P모간 같은 전통은행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디지털 자산 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런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은행 계좌 동결이나 배제 같은 것이 아마 미국 사회에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첫 번째 임기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일가가 은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암호화폐에 눈을 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마 이런 오퍼레이션 촉포인트라는 것이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그렇게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그런 옹호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모양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게 잭 말러스입니다. 할아버지도 유명한 은행가였고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 같습니다. 그런데 뭐 범죄자도 아닌데 JP모간 같은 미국에서 굴지의 은행이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잭 말러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체이스에서 이런 보낸 편지를 맨 위에 딱 나오네요. 당신 계좌를 동결하겠다. 잭 말러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잭 말러스가 체이스 은행으로부터 받은 계좌 폐쇄 결정 통지서를 액자 넣어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개야의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일가에 대해서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쫓던 그걸 디뱅킹이라고 하던 디뱅킹. 거기서 암호화폐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거짓말 안 하겠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미국에 실제로 여러분들 트럼프 옹호자나 이런 사람들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놀란 게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열렬히 옹호하는 이 젊은 사업가를 여러분 억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JP모간 차원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범법을 할 만한 그런 젊은 사람은 아닌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We have decided to close your account. 이유는 말하지 필요 없고 우리는 당신 계좌를 그냥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끝 이건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부터 할 말 없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뭐 우리는 당신에게 계좌 동결을 하는 이유를 통보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옮겨 이렇게 된 겁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중한 검토 끝에 저희는 기아의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금융기관으로서 기아와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기아가 관련되어 있는 계좌 또는 활동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은행보안법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고객관계를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의 기아를 위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JP모간 이제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듣고 글랜트 카돈이라는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 당장 여러분들 은행을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웰스 파고라는 은행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예, 이게 여러분들 이번 9월입니다. 9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참 놀랍기도 하고. 예, 모든 자동 입금을 취소하십시오. 계좌와 연동된 모든 카드와 수표를 폐기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요약하면 체이스 은행은 잭 말러스에게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거는 은행 보안 및 규정 준수 관련 우려 상황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JP모간이 스트라이크사의 CEO인 잭 말러스 이름 은행 계좌를 동결할 것은 합법적일 겁니다. 사내에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법적으로는 합법일 겁니다. 법적으로는 다 여러분들 폐쇄도 이런 소송 걸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폐쇄를 했겠죠. 너 은행 이용하지 마 이거지 않습니까? 디뱅킹. 야, 너무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뭐 소송사회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은행법이라는 것이 그게 은행에 상당한 재량권을 준 모양이죠. 재량을 줬으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계좌 폐쇄가 은행의 반암호화폐 입장 또는 디뱅킹의 사례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잭 말러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렬한 여름 옹호자니까 그리고 뭐 JP모간 같은 조직은 은행 계좌를 폐쇄할 때는 파급 효과까지 다 계산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폐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 인물도 아니고 그런데 잭 말러스가 이런 기본적으로 뭐 범법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범법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폐지를 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인 거죠. 법적으로는 JP모간 측이 정당하겠지만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지향하는 입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과거에 여러분들 유튜브도 무슨 백신 하는 사람들 탄압하고 그냥 아예 계정 자체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다음 선거 문제도 천지하게 줄이라고 하고 이런 경고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그런 잭 말러스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이 정도 당하니까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 방송이 내보내니까 어제 한 분이 아니 시사평론이 하지 코인 같은 걸 공 박사님 왜 다룹니까? 이렇게 한 분이 남겼던데 코인 같은 거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가 이런 방송을 할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방송 안 하겠습니까? 코인 같은 거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인 같은 게 코인 같은 걸 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시장이 선택을 하니까 사람들이. 테드 CEO가 참 괜찮은 말을 했네요. 파울로 아도이노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죠. 예. 비트코인은 이 시련의 시간을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음해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조직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자유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알면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기회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시간의 시험을 견딜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실험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The Test of Time을 시간의 시험. 비트코인을 약화시키는 조직들은 실패하고 먼지가 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면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감각하니까 이런 막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악착같이 이런 대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테드 CEO가 이렇게 했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방송에서 MSTR 문제를 요즘에 최근에 많이 다뤘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지금은 좀 뜸하지만 몇 달 전까지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이 비트코인은 노출시키고 싶은데 비트코인에 ETF를 살 수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간접 투자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MSTR 주식을 샀죠. MSTR 주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레버리지 투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은 비트코인 투자 100 가운데 10% 정도를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총 투자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10%를 넘지 않고 비트코인 투자 10% 가운데 10%를 넘지 않아야 될 투자가 MSTR 주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런데 이 비트코인 MSTR의 재무적 취약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위험이 많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재무회사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이 아담 리빙스톤입니다. 아담 리빙스톤의 밝은 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면. 그런데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는 투자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니까. 레버리지 투자니까 항상 여러분이 주목하셔 보셔야 됩니다. 오늘 홍돈벌님께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저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지켜봤는데 하락할 때는 하락하더라도 반등해서 상승할 때는 급격하게 반등해서 회복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조하시고 이 비트코인 재무회사가 갖고 있는 유용성을 가장 열렬하게 이런 옹호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담 리빙스톤이고 그다음 며칠 전에 아담 리빙스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러니까 현물 ETF에 투자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MSTR 같은 재무회사에 투자했을 때 수익성 비교를 여러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통화 시스템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히 개인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본 유입을 위한 유용성과 금융 아키텍처가 필수적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구축하는 비트코인 정제소는 이게 이제 MSTR이죠. 변동성을 안정화하고 이를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상품으로 변환하여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전 세계 자본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통화 기판으로 확장합니다. 진정한 대중 채택은 일반인이 비트코인의 복잡한 기술을 알 필요도 없이 더 나은 수익과
저렴한 신용을 보이지 않게 제공함으로써 비트코인이 배경성으로 사라지는 순간에 달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한 상품이 이 STRC라는 상품이죠. 원금이 대략 보장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연수익률을 10% 제공하는 이런 일종의 캐피탈 크레딧이라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상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 상품들은 주식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 분명히 따릅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체인 MSTR이 파산하거나 강제 청산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당연히 STRC 이런 주주들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원금 보장은 아니니까 주식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상품을 볼 때 저 방송도 들으시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 아담 리빙스턴 씨 주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뭔고 하니까 일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남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활성화돼야 그래야 제대로 여러분들 법용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펼치는 거죠. 펼치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 금융기관들은 반발이 심하죠.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이 그동안 예대 마진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수익을 이런 거두는 그러니까 뭐 이런 이 보시죠. 대개 JP모간이나 한국의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예금하면 돈 조금 주지 않습니까? 돈 조금 주는데 언젠가 여러분 한국의 한 투자가 이야기했죠.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이런 가상거래소에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만 예치하면 4% 준다고 이야기하기에 진짜 그렇게 하는지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을 산 다음에 테드나 서클 그걸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코인베이스는 서클을 쓸 겁니다. 서클. 그러니까 서클로 만든 다음에 예치를 했더만 스태킹이라고 하죠. 예치를 하니까 진짜 4% 주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이 전부 다 일종의 디지털 크레딧인 거죠. 신용이 창출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신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자를 주는 것이고 비트코인 여러분들 신용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기존 금융기관들의 수익 구조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심각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아담 리빙스톤이 주장한 내용을 좀 요약하게 되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은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순종에 의존하여 생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무자비하게 저항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가니까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가니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대중에게 낮은 이자율에 대해 묻지 않도록 혼란을 조장하고 여러분 당연하게 그냥 예금하면 이자 조금 주는 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숨겨진 수수료가 있는 상품을 팔기에 순종을 유도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하며 대중에게는 변동성에 대한 공포를 주입합니다. 결국 대중이 대안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금융구조는 붕괴될 것입니다. 대중이 깨달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비트코인을 살 기회가 없어질 겁니다. 대중이 깨닫는 순간에.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대중이 깨닫는 순간 은행에 예금은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 리빙스톤 씨가 굉장히 예리하게 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평생 동안 6만 시간에서 8만 시간 정도 이런 시간을
노동을 하면서 보내는데 단 100시간도 자기 자산을 여러분들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치? 단 100시간도 이야기 안 하면 그렇게 100시간이면 10시간도 투자를 안 하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공 박사님은 그냥 시사 문제만 다루지 왜 코인 같은 걸 하냐고 코인 같은 걸 가지고 방송하냐고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이용당하지 않고 여기 이러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중이 대안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대중이 대안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금융구조는 붕괴할 것입니다. 월가의 이런 경영진들이 비트코인을 깨닫는 순간 개인 투자자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오퍼해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떨어질 때 그냥 신경질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중의 무지.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제가 방송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게 이제 오늘 조금 올랐을 겁니다. 이 MSTR 주식입니다. MSTR 주식인데 오늘 한 분이 요즘에 워낙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재무회사 이름 주식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한 분이 이름 옹호하는 발언을 했네요. 여기에 지금 어렵습니다. S&P는 투기 등급을 매기고 MSCI는 패시브 펀드 투자 기준이 되는 지수에서 암호화폐를 50% 이상을 이런 포함하고 있는 회사들 다 제외하겠다고 하고 JP모간도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미셰스 HODL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뭐 이분이 옹호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전환사채를 활용한 천재적인 기업 재무 전략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레버리지된 비트코인 노출에 한 최고의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을 이용한 거죠. 금융공학을. 이는 규율 있는 자본 배분이며 그가 기간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금융상품화하여 투자자의 주당 BTC 보유량이라는 단 하나의 지표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트코인은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마테오 동해님께서. 마테오 동해님은 공부를 전혀 안 했고 공병호 TV를 좀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얼마나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근본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들 근본이 없고 실체가 없고 쓸데가 없고 이러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잘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무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은 절대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마이클 세일러가 만든 MSTR이 현재는 위태롭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이 아주 앞서서 레버리지를 잘 쓰신 분이죠. 좋은 시대에 났으면은 그리고 또 외환위기 같은 그런 뜻밖의 상황이 발전 안 했으면 대우그룹을 많이 키웠겠죠.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그런데 외환위기 여러분들 당했을 때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도 마찬가지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전환사채를 이용해 가지고 값싼 여러분들 금리를 주고 다음에 이런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으로 이런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과하는 전환사채를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검증된 수익 모델이 아닌 겁니다. 여기저기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분은 이제 옹호하는 겁니다. 그 옹호하면 투자하는 겁니다. 옹호하면. 저도 이런 MSTR 주식을 투자합니다. 투자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비트코인 투자 전체의 10%입니다. 전체의 10%. 총 자산의 10%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 투자에서 10% 정도만 하자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 미셰스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론의 장에 와가지고 비트코인이 근본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한 10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한 방송들을 다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말과 글을 함부로 내뱉는 거는 그건 엄청나게 나쁜 일이잖아요. 말하고 글이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말하고 글이. 자, 여기 보시면은 기업 재무전략의 핵심, 마이클 세일리는 전환사채를 활용하여 마이크로 스트레치를 레버리지된 비트코인 노출에 한 독보적인 수익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MSTR은 인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왜?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스팟 ETF, 현물 ETF가 나와가 투자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죠.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MSTR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세일러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을 넘어서 기업 구조와 부채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혁신적이죠.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연구 우선주를 발행해 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일종의 금융공학입니다. 여기 이런 참 김우중 회장이 앞섰던 분입니다. 금융공학적인 측면. 그러나 그 당시는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주 옹호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마이클 세일러는 기업 비트코인 재무전략의 정석을 창시했습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던 자신의 소프트웨어사를 지구상에서 레버리지된 BTC 노출에 한 가장 효율적인 단일 수단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회사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가 구글이든 테슬라 여러분들 간에 아이디어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선점한 겁니다. 저는 천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역작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작은 이자 비용으로 막대한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얻게 되는 건데 이제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위험을, 레버리지 투자를 여러분들 위험을 잘 보시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랄하게 여러분들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이런 마이클 세일러를 신랄하게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문의 글을 샤나카라는 전문가, 샤나카라는 사람은 너무 좀 잘난 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소개하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너무 확신이 강한 사람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금 MSTR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은 이 사람 이야기, 샤나카라는 사람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동안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대안인 ETF가 생겼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나 에모리 대학이나 아부다비 국부펀드나 이런 거가 옛날 같으면 MSTR에 투자했을 건데 이제는 블랙록이라든지 아크 인베스먼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하게 됐다. 그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비트코인 노출 방법이 변화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약화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샤나카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안드레 드라고시라는 사람은 MSTR은 다음번에 JP모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 면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 부채를 얻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때문에 주인은 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럼 이제 뭐 현명한 투자자라면은 야 그래도 MSTR로 하면은 비트코인을 좀 뻥튀기 할 수가 있는데 3배 5배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하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0%나 20% 정도 한정을 시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안드레 드라고시 PhD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고. JP모간이 지금 시장 가치가 8,110억 불입니다. MSTR이 지금 500억 불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배 정도 뛰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금보다 2배 정도 순자산 가치의 2배 정도 하게 되면은 MSTR의 이름 시장 가치가 1조 달러가 되기 때문에 JP모간을 능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낙관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뭐 샤나카 씨는 그동안은 한 번도 의견을 필요가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신랄하게 이 소위 MSTR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호적인 이야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위험도 함께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죠. 이 양반은 마이클 세일러 MSTR을 창시한 창업자죠. 마이클 세일러가 개인적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별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요즘에 주가가 죽을 쓰는 겁니다. 엊그제까지 한 160불 수준이었으니까 완전히 박앤세일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뭐 코인 그런 거 별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런 분야에 평생을 갈고 닦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내가 조금은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려면은 두 가지 질문 딱 던져보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살아남겠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수익률을 압도하는 다른 자산이 있냐?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던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아남겠냐? 비트코인 수익률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다른 자산들이 있겠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스란 답이 나오면은 일정 부분 투자하는 거죠.
노가 나오면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공 박사님 비트코인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산 가운데. 저는 10%보다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10% 정도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10%도 굉장히 큰 숫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다 yes가 나왔기 때문에 방송도 yes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yes라고. 자산의 10% 정도면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의 10% 정도면 나중에 왕창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확고하게 yes거든. absolutely 이러면서 yes인 겁니다. 비트코인을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 수익률을 따라잡을 다른 자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노출을 생각한다면 한국에서는 현물을 사는 것이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ETF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STR 같은 대표적인 비트코인 재무회사를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리스크가 있으니까 레버리지 투자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10% 이내인 거죠. 비트코인 투자 전체의 10% 이내. 그렇게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리빙스톤처럼 더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하죠. 그런데 그냥 10% 이하로 하는 겁니다. 10% 이하. 10%까지도 안 하고 10% 이하로 하는 겁니다. 다들 MSTR은 현물 투자에 비해서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해야 하겠냐. 그래 한 10% 정도를 정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는데 사적인 이야기를 좀 털어놓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실패하지 않을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클 세일리가 한 인터뷰 가운데 사적인 문제를 털어놓은 인터뷰를 제가 처음 본 겁니다. 그럼 마이클 세일리가 합니다. 왜 비트코인 사모으는 회사를 하게 됐냐. 이야기가 멋있네요. 회사 창업해 가지고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회사가 플래티오 올라가다가 고원처럼 이렇게 편편하게 성장이 거의 정체가 됐다 이야기죠. 성장이 정체가 됐는데 마크 저커버그도 큰 회사를 만들고 베조스도 큰 회사를 만들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엄청나게 큰 회사를 만드는데 이대로 회사 가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이래야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사모으는 회사를 만들기로 한 거죠. 예.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의 저성장 정체와 개인적 투자 성공 간의 괴리에 쏘는 좌절감을 겪었고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들처럼 세상을 바꾸는 큰 도약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야망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주입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무한한 믿음과 아버지로부터 배운 강력한 근면정신의 결합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기존 사업이 고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란 생각으로 새로운 확장 방법을 모색했고 그 가운데 결국 비트코인 전략으로 방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마이클 세일러는 천재는 천재 같아요. 근데 모든 천재가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이 천재가 성공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하네요. 자기 성장 과정을.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비트코인 재무회사의 아이디를 낳게 됐다는 거죠. 회사 성장이 고원처럼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이 중단되었을 때 출구를 찾기 시작했고 출구로 찾은 것이 바로 비트코인 보유회사의 컨셉이다.
그러니까 천재인 거죠. 천재. 금융공학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돈을 끌어다가 이런 비트코인 재무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매년 1% 2% 3% 4% 성장하는 회사는 자본시장의 모든 전문 투자자에게 관심박입니다. 자기 회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저는 정점에 도달했고 고원에 부딪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체된 모험이고 그래서 이런 세기를 찾은 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려고 사업을 한 건데 이렇게 했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돈 좀 있는 부자로 늙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끝에 자유의 여신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마이클 세일리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런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죠.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야망은 어머니가 심어주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최고의 우등 신문 배달부가 되는 것이 반드시 성취의 정점은 아니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 눈에는 그것이 정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런 세상을 바꾸고 싶다.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모은 다음에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기초자산의 크레딧 디지털 크레딧 시장을 만들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 마치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MSTR 주식에 약간을 베팅할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에 베팅하는 것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알아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방송을 내가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알아버리고 나면 그때는 이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2024년부터 기관들이 매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1000억 불 정도밖에 매입 안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리 스테이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냐 테드 CEO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테드 CEO가. 테드 CEO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기관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덜썩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장고하고 회의하고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데 기관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테드 CEO는 2024년이 기관의 비트코인 채택을 위한 첫째 해다 이야기죠. 이제 첫 해가 지난 겁니다. 대부분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기관들은 느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가. 그래서 남들이 하면 그다음에 뛰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테드 CEO는 BTC는 세상의 혼란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유일한 진짜 실수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무슨 근본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 왜 나옵니까? 모르니까. 기관에 이런 투자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기관들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복인 거죠. 가격이 뭐 급등하고 급락하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안정되면 여러분들 월렌 버핏이 다 사버리지 누가 사겠습니까? 전부 다 월렌 버핏이 여러분들 구글에 이름 6조 투입하는 사람이 구글에 투입하는 대신 비트코인을 세상 비트코인을 다 사버리겠죠. 간격이 기회가 교육 병목 현상이죠.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다수고 아는 사람이 소수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아주 인터뷰를 멋지게 하네요. 2024년 첫 해였고 아직도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고 3미터 길이의 막대기로도 비트코인을 건드리기를 두려워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 것이 항상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둠에 대한 해지 수단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천억 불 정도가 들어온 거죠. 거의 뭐 이 코끼리 비스켓 같이 이렇게 작은 돈입니다. 기관들이 움직임이 이렇게 여러분들 서서히 움직이는 거죠. 1천억 불이지만 그것이 매수 규모가 역사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급등한 겁니다. 1천억 정도가. 그게 앞으로 얼마나 폭발하겠습니까? 2025년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소 상장 상품에 예치된 온체인 암호화폐 보유액이 65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 이상으로 169%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산 규모에 가면 아주 작은 겁니다. 전체 자산 규모에 비하면. 그러니까 시작 단계란 거죠. 시작 단계. 그냥 한 1000억 불 정도가 들어온 겁니다. 기관들은 지금 자산 배분의 초기 단계인 거죠. 자산 배분의 초기 단계인 겁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수십조 달러에서 달합니다. 2020년 ETF 승인에 유입된 1000억 달러는 전체 기간의 아주 미미한 비중입니다. 1% 미만. 마이클 세일러가 MIT 출신이군요. 몰랐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격 내려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냥 기관들은 항상 신중하고 느린 채택률이죠. 그게 개인들한테는 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보시죠. 어제 여러분들 이 테이블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렸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robably nothing. 마이클 세일러는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여러분 총명한 사람 같아요.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데이터 같은 거 머리에 다 들어있는 사람 같습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영어로 의미 해석이 좀 모호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폭발력 증가해도 그냥 뭐 몇 주 사이에 50%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기존 금융기관들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죠? 그 사람들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 보시죠. Probably nothing. 비트코인 생태계의 성장이
신용창조 시장이 주목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데도 주류 금융기관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욕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JP모간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관계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가면 다 선택하니까. 사람들이 선택한 겁니다. 마케팅도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성대하는 겁니다. 앞에 테드 CEO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한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이야기죠. 법정 화폐가 여러분들 쏟아져 나온 시대에 뭘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있다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한참 내렸을 때 이제 막 MSTR에 대한 공격이 많아질 때 인터뷰니까 가장 최신 인터뷰입니다. 최신 인터뷰 내용에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렉의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결함이 아니라 활력 있는 기능이고 전통 금융 투자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막아서 일반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8만 불 때 떨어질 때 가격이 여러분들 그렇게 등락이 심하지 않으면 워렌 버핏이 다 사버리죠. 수익성 좋고 변동성 낮은데 그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러한 변동성을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가 충실한 투자자들에게 주는 선물로 규정하고 이 고성능 자산을 성공적으로 보유하려면 최소 4년에서 10년의 장기 투자 시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 인터뷰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죠. 변동성은 활력이자 기능이다. 그리고 기회다 이야기죠. 변동성은 기회를 창출한다. 비트코인처럼 여러분들 수익성이 높고 변동성이 낮으면 워렌 버핏이 다 사버리죠. 그걸 놔놓겠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이익을 얻으려면 최소 4년 이상적으로는 10년의 장기 투자 기간을 전제해야 되고 4년 미만 정도 투자 기간을 갖고 있으면 직접 여러분들 투자를 하지 말고 디지털 크레딧 상품을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변동성은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변동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전문가가 종말하겠죠. 다 기관들이 가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자산을 보유하려면 최소 4년 10년 투자 기간이 필요하고 만약 여러분의 투자 기간이 4년 미만이면은 디지털 캡들을 사지 말고 디지털 신용 같은 신용 상품을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변동성이 낮으면 워렌 버핏이 다 사지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언론 보도에서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AI 경쟁에서 구글이 왕자를 차지할 것 같다. 구글이 플랫폼을 장악한 상태에서 AI를 좀 장착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구글의 수익률이 비트코인 수익률을 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글의 수익률을 앞설 수 있다고 자신 있으면 구글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세기가 낳을 수 있는 최고의 기업가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가 상승률이 앞으로 여름 10년에서 20년 동안
비트코인 주가 상승률을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압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테슬라를 사면 되는 거죠. 질문이 간단합니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것 같냐? 첫째. 두 번째, 비트코인 수익률이 다른 자산 가운데 비트코인 수익률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 있겠냐? 있으면 다 그게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면 안 된다. 요즘에 한참 젊은 언론들이 구글을 띄우는데 구글이 여러분들 AI 레이스에서 앞설 거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구글 주식 연평균 성장률이 비트코인 앞서겠냐? 저는 못 앞선다고 보거든요. 그게 간단한 질문인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나 안전판으로 우리가 ETF를 갖고 있어야 되죠. AI 관련 ETF나. 여기 지난 10년간 물론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2015년부터 11월 달까지입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성장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20%, 69%, 33%, 25%, 25%, 20%, 19%거든요. 그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매그니피센트 7 사는 것보다 그냥 반도체 섹터 투자해 놓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니까 바뀔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관점을 한번 바꾸어 보죠. 아파트 가격은 여러분 계속 오릅니다. 그러나 법정 화폐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우리 봉급도 계속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매그니피센트 7 이런 주식 가격도 계속 오릅니다. 왜 통화가 계속 이런 통화량이 팽창하니까 계속해서 다 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인 봉급은 결국 제로에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 봉급이 계속 오르는데 봉급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황당한 이야기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러면 가격을 측정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재무분석가인 라자손이라는 분 글 올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동력의 가치는 비트코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게 되면 거의 0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분은 봉급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은 0.5개에서 0.6개를 살 수 있습니다. 시간 가면은 0.01개도 못 살 겁니다. 0.01개도. 지금 여러분이 0.1개를 갖고 있으면 10년 정도의 시간적 자유와 재정적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DCA 달러 코스트 에브리징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데 웬만큼 낮으면은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좀 많이 사고 그다음에 적립식으로 사라는 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깊은 통찰력이 있는 글입니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노동력 가치는 계속 들어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비트코인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적립식으로 계속 사모으는 동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버릴 수 있겠죠. 시간이 갈수록 채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채굴에 참여하는 컴퓨터가 증가하면 할수록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채굴에 참여하는 컴퓨팅 파워를 해시레이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블록 생성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걸 10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채굴에 참여하는 컴퓨터 파워 해시레이트가 여러분들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비트코인의 이런 보안이 더 튼실해진다는 거죠. 해킹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칼맹거 보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컴퓨팅 파워 해시레이트를 투입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이런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좀 투입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의 이름들 보안이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가격은 지금 오르고 내리지만 기간 채택부터 시작해서 해시레이트가 여러분들 급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보안을 의미하고 그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역대 최고치로 강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거죠. 가격이 아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이런 것은 공부를 해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막강한 여러분들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치? 채굴에 참여하는 컴퓨터 파워가 증가하면 블록 생성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걸 10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패시브 ETF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지수 결정 및 발표 업체인 MSCI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이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수의 특정 업체를 제외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MSCI가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송 준비하다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조 버넷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성실한 전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MSCI가 MSTR 같은 비트코인 보유 회사를 암호화폐를 50% 이상 보유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패시브 ETF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지수에서 빼버리겠다. 굉장히 여러분들 위협적인 발언인 거죠. 그거를 조 버넷가 조목조목 이런 비판하는 것을 조 버넷 씨는 MSCI가 비트코인 재무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한 오해와 자위적인 50% 기준에 근거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런 비트코인이 단지 위험 프로필을 따를 뿐인 현금이나 국제화 같은 화폐적 저축인에 불과하고 차별하는 것은 통화차별이며 이는 성공적인 재무전략과 혁신을 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현금 보유하면 되고 국채 보유하면 되는데 비트코인 보유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페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소송감이라고 보거든요. MSCI는 시장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반영하고 어떤 통화자산이 허용된 데 대해서 MSCI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고객들이 판단 내리면 되는 겁니다. 고객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MSCI가 해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조목조목 정확하게 이름 따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얼마나 중요한 천금 같은 그런 조언입니까? 여러분의 노동력 가치는 점점점 떨어질 겁니다. 법정 화폐 기준으로는 점점점 올라가겠지만 비트코인 여러분들 관점을 여러분들 계산하게 되면 점점점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봉급을 가지고 0.5 BTC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0.01을 사기도 힘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0.1을 갖고 있으면 10년 정도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분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어제도 광고 한번 드렸지만 이 손형보 목사님, 참 손형보 목사님이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목회자분 가운데 한 분이시죠. 다들 이렇게 이제 침묵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이 신앙 간증록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